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송파구 실버복지관. 68세 이정화는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지 정확히 2년 3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46해를 함께한 남편. 버스 기사였던 그는 성실했지만 무뚝뚝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평생 한결같았다. 정화는 그 남자와의 삶이 행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은 너무 고요했다.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고 저녁 식사를 차려도 혼자 먹어야 했다.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살았다. 그래야 집이 덜 적막했다. 딸 수지는 캐나다에서 결혼해 살았고 아들 민수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뜸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느라 고향에 얼씬도 못했다. 정화에겐 이제 40년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다.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쓰면 10년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후엔 정화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 날이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준다고 했다. 정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그 후로 계속 검은 옷만 입게 됐다. 색깔 있는 옷은 입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60대 후반이면 다들 이렇지 뭐. 정화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복지관으로 향했다. 복지관 2층 강당엔 벌써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여자였다. 남자 노인은 몇 안 됐다. 평균 수명 차이 때문인가? 정화는 줄 맨 뒤에 섰다. 앞 사람들이 혈압계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정화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175cm쯤 됐을까? 체격은 날씬했다.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긴 머리,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온화한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새하얀 의사 가운이었다. 가운 주머니엔 청진기가 삐죽 나와 있었다. 남자는 노인들 사이를 다니며 혈압을 재주고 있었다. 손동작이 부드러웠다. 말투도 정중했다. 정화는 왠지 모르게 그 남자를 계속 보게 됐다. 순서가 돌아왔다. 정화가 의자에 앉아 그 남자가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이 좋았다. 남자는 정화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팔 좀 빌려주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돌아가신 남편과 비슷한 톤이었다. 정화는 팔을 내밀었다. 남자는 혈압계 커프를 정화의 팔에 감았다. 손길이 따뜻했다. 기계가 작동하며 숫자가 올라갔다. 140에 90. 남자는 숫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평소에 짠 음식 좀 줄이셔야 돼요. 김치, 젓갈 이런 거 드시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니까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남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하루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한 번에 200ml씩. 그리고 저녁엔 가벼운 산책 3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약은 드시고 계세요? 정화는 약 먹고 있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잘하고 계시네요 라며 다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정화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검진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비치료재단 순환기내과 부원장 박현수. 밑에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정화는 명함을 받아들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박현수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정화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복지관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다.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더라. 목소리도 좋고. 그날 밤 정화는 명함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다. 한비치료재단 순환기내과 부원장.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나 같은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정화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다. 그의 미소가, 그의 목소리가. 46해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뛰었다. 정화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일주일 후 정화는 복지관 요가 수업에 갔다. 요즘 허리가 자주 아파서 스트레칭이 필요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박현수였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정화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다. 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수술 시간 3시로 조율 가능합니다. 환자 차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응급실 당직은 제가 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형적인 의사의 대화였다. 정화는 감탄했다. 저렇게 바쁜 사람이 복지관까지 와서 봉사하다니. 대단한 분이구나. 통화를 끝낸 박현수가 뒤를 돌았다. 그리고 정화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 이정화 어르신 아니세요? 혈압 검사하셨던 분. 정화는 깜짝 놀랐다. 나를 기억한다고? 네, 맞아요. 선생님도 오늘 여기 계시네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무료 진료 봉사한다고 설명했다. 혈압은 좀 나아지셨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박현수는 다행이라며 웃었다. 그러다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정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커피를 사겠다고? 이게 꿈인가? 정화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복지관 맞은편 카페로 갔다. 카페는 조용했다. 오후 2시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박현수는 정화에게 뭘 드시겠냐고 물었다. 정화는 아메리카노라고 대답했다. 박현수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케이크도 2조각 추가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박현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정화는 딸은 캐나다에서 결혼해 살고 아들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현수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비슷해요. 정화는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도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펠로우십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5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말했다. 자녀는 없고 그 후로 쭉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환자들은 많지만 정작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다. 정화는 공감했다. 나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다. 그렇게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헤어질 시간이 됐다. 박현수는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네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화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박현수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정화의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거울을 봤다.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68세 할머니가 무슨 얼굴이 이래. 정화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 후로 박현수와 정화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다. 만날 때마다 박현수는 정화를 특별하게 대했다. 첫 번째 데이트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정화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없었다. 웨이터가 냅킨을 펼쳐주고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다. 정화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다. 박현수는 정화의 긴장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했다.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는 와인을 주문하고 스테이크 코스를 시켰다. 식사 내내 정화를 배려했다. 포크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와인 마시는 법도 가르쳐줬다. 정화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다.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다니.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정화가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박현수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여자분이 돈 내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건넸다. 카드는 플래티넘이었다. 정화는 또 한 번 감탄했다. 역시 의사는 다르구나.
두 번째 데이트는 한강 산책이었다. 박현수는 정화를 픽업하러 직접 집 앞까지 왔다. 검은색 벤츠 E클래스. 정화는 그런 고급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차 안은 가죽 냄새가 났고 좌석은 푹신했다. 박현수는 정화를 위해 시트 온도를 올려줬다. 한강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가을 바람이 선선했다. 박현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정화의 어깨에 걸쳐줬다. 추우시죠? 이거 입으세요. 정화는 사양했지만 박현수는 강하게 권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박현수가 말했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정화는 긴장했다. 뭔가 나쁜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박현수는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이분이다 라는 운명 같은 거요. 혹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나요? 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박현수는 정화를 자신이 일한다는 한비치료재단으로 데려갔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TV에 병원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다. 최첨단 의료 장비 실력 있는 의료진 환자 중심 진료. 접수 데스크엔 젊은 간호사 3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현수가 로비로 들어서자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현수는 손을 흔들며 응대했다. 수고해요. 정화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진짜 이 사람이 여기 부원장이구나. 박현수는 정화를 3층 진료실 쪽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또 누군가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젊은 남자 의사였다. 박현수는 그와 간단히 환자 이야기를 나눴다. CT 결과 나왔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정화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진짜 이 병원의 부원장이구나. 박현수는 정화에게 VIP 검진 패키지를 무료로 받게 해줬다. 원래 가격은 300만 원인데 직원 가족 혜택으로 공짜라고 했다. 정화는 거절했다.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공짜로 받냐고. 하지만 박현수는 당신 건강이 중요하다며 검사를 권했다.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정화는 결국 검사를 받았다. MRI실에 누워있는 동안 정화는 생각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다. 박현수는 결과지를 들고 정화에게 설명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경동맥에 약간 플라크가 보이는데 이건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약 잘 드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현수는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 제가 당신 건강 책임질게요. 당신이 건강해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석 달이 흘렀다. 정화와 박현수는 거의 매일 만났다. 박현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화를 우선순위에 뒀다. 수술 끝나고 피곤해도 정화에게 전화했다. 당직 서는 날에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만났다. 정화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다정하지 않았다. 아니, 남자들은 원래 무뚝뚝한 줄 알았다. 그런데 박현수는 달랐다. 항상 정화의 기분을 살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사지해 드릴까요? 이런 말들이 정화의 마음을 녹였다. 정화의 친구들도 부러워했다. 복지관에서 만나면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완전 젊어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정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사람 만났어. 친구들이 캐묻자 정화는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야. 한비치료재단 부원장. 친구들은 입을 떡 벌렸다. 대박이다 정화야.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의사 사모님 되는 거야? 정화는 쑥스러워하며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다. 혹시 이 사람이 청혼하면 어떡하지? 나 같은 늙은 여자한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박현수가 정화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63층 레스토랑. 야경이 아름다웠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됐다. 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화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다. 정화는 숨이 막혔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박현수는 일어나 정화를 꼭 껴안았다.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다. 정화는 믿을 수 없었다. 68세의 나이에 청혼을 받다니. 이게 꿈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박현수는 진짜였고 반지도 진짜였다. 정화는 그날 밤 딸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 결혼해. 수진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누구랑요? 정화는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다. 의사 선생님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수진은 조심하라고 했다.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잘 알아보고. 하지만 정화는 이미 결심했다. 박현수는 완벽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서울 강남의 작은 웨딩홀에서 정화와 박현수는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20명 남짓. 정화의 복지관 친구들 10명, 그리고 박현수가 데려온 병원 동료라는 사람들 10명. 정화의 딸 수지는 캐나다에서 오지 못했다.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사실은 이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아들 민수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정화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웨딩홀은 아담했다. 흰색 장미로 장식됐고 파이프 오르간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화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었다. 친구들이 골라준 거였다. 68세에 입기엔 좀 젊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20년은 젊어 보인다며 강력 추천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업스타일로 손질했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보였다. 이게 나야? 정화는 믿기지 않았다.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렸다. 박현수가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다. 정화는 박현수의 팔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친구들이 축하해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정화는 눈물을 참았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단상에 오르자 사회자가 예식을 시작했다. 주례 없이 진행하는 약식 결혼식이었다. 박현수가 원했다.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 둘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서약서를 낭독하라고 했다. 박현수가 먼저 읽었다. 저 박현수는 이정화 씨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곁을 지키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다.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다. 이제 정화의 차례였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저 이정화는 박현수 씨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친구들이 손수건을 꺼냈다. 정화는 겨우 마저 읽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회자가 선언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현수가 정화를 안았다. 그리고 볼에 가볍게 입 맞췄다. 정화는 온몸이 떨렸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피로 여는 간단했다. 뷔페식으로 음식이 나왔고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박현수가 데려온 병원 동료들은 정화에게 인사했다. 부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정화는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친구 영숙이 정화를 구석으로 데려갔다. 정화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꿈만 같아. 영숙은 정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근데 정화야, 혹시 모르니까 통장은 따로 관리해. 아무리 부부래도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영숙이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생각했다. 박현수는 의사니까 돈 걱정은 없을 텐데. 오히려 내가 폐만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집으로 갔다. 박현수가 병원 일정 때문에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대신 나중에 제주도라도 다녀오자고 약속했다. 정화는 괜찮다고 했다. 신혼여행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신혼살림은 정화의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송파구 25평 아파트. 남편이 죽기 전 함께 살던 곳이었다. 박현수는 이사 짐이 많지 않았다. 큰 캐리어 2개와 노트북 가방 하나. 정화가 물었다. 짐이 이게 다예요? 박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 원래 소유욕이 없어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병원 일이 바빠서 집엔 잘 때만 오거든요. 옷도 별로 필요 없어요. 정화는 짐을 풀어 옷장에 정리해줬다. 양복 5벌, 셔츠 10장, 넥타이 몇 개. 생각보다 소박했다. 정화는 신혼 분위기를 내려고 침실을 새로 꾸몄다. 침대 시트는 새하얀 걸로 바꿨고 베개도 새로 샀다. 거실엔 꽃을 가득 꽂았다. 장미, 백합, 튤립. 집안이 환해졌다. 박현수는 정화의 노력에 고마워했다. 당신 정말 섬세하시네요. 제가 복 받았어요. 정화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날 저녁 정화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갈비찜, 나물 반찬, 미역국. 박현수는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요리 배워야겠는데요. 정화는 아니라고 내가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결혼 초기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다. 박현수는 매일 저녁 7시쯤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어요 하고 인사했다. 정화는 반갑게 맞이하며 가방을 받아줬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드라마를 보다가 박현수가 정화를 안았다. 당신 옆에 있으니 정말 평화로워요. 정화는 박현수의 품에 안겨 행복을 만끽했다. 68세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니. 신은 공평한가 보다. 젊을 때 못 누린 걸 지금 주는 건가. 밤에 잠들기 전 박현수가 정화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정화는 눈물이 났다.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그런데 결혼 2주째 되던 날부터 박현수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녁 7시에 오던 것이 8시, 9시로 늦어졌다. 정화가 물으면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다고 수술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정화는 이해하려 했다. 의사니까 당연히 바쁘겠지. 어느 날은 밤 11시에 들어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저녁은 드셨어요? 박현수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풀썩 앉았다. 병원에서 대충 먹었어요. 오늘 심혈관 스텐트 시술이 3건이나 있었어요. 진이 다 빠지네요. 정화는 따뜻한 물을 끓여 꿀차를 타줬다. 이거라도 드세요. 박현수는 고맙다며 차를 마셨다. 그리고 샤워하고 곧바로 잠들었다. 정화는 박현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이렇게 힘든데도 나 때문에 일찍 들어오려 노력하는구나. 미안하고 고마웠다. 결혼 한 달째 되던 날. 박현수가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시간은 밤 10시. 정화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현수는 식탁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다. 정화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박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병원 사정이 안 좋아요. 코로나 이후로 환자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번 달에 직원 월급 지급도 늦어졌고요. 정화는 놀랐다. 그렇게 큰 병원인데?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었어요. 이사진들이 경영을 엉망으로 했거든요. 의료 장비 업체들한테 외상값도 엄청 밀렸대요. 정화는 안타까워했다. 그럼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박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 부원장이니까 뭐. 그냥 버티는 거죠. 하지만 걱정이에요. 병원이 문 닫으면 전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화는 박현수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뭐든 해결될 거예요. 박현수는 정화의 손을 꼭 쥐며 고마워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그날 밤 박현수는 잠을 설쳤다. 정화는 박현수의 뒤척임을 느끼며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민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며칠 후 박현수가 더욱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다. 이번엔 아예 새벽 2시였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현수는 정화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했다.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정화는 괜찮다며 물을 떠다 줬다. 무슨 회의였어요? 박현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큰일 났어요. 병원에 신규 MRI 장비를 계약했는데 계약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업체가 소송을 걸겠대요. 정화는 깜짝 놀랐다. 소송이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이 8천만 원인데 병원 측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주고 있어요. 업체는 다음 주까지 입금 안 하면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까지 청구하겠대요. 그렇게 되면 병원 신용도가 완전히 바닥나요. 정화는 숨이 막혔다. 8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다. 박현수는 계속 말했다. 부원장인 제가 책임 추궁을 받을 것 같아요. 이 계약을 제가 주도했거든요. 병원에서 저를 자를 수도 있어요. 정화는 당황했다. 그럼 어떡해요? 박현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먼저 메우고 나중에 병원에서 갚는 거예요. 하지만 제게 그런 여유 자금이 없어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나한테 부탁하려는 건가? 박현수는 정화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한테 부탁하긴 너무 미안한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병원에서 이사회 열어서 긴급 자금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럼 바로 갚을게요. 정화는 머뭇거렸다. 8천만 원이면 내 퇴직금 대부분이잖아. 박현수는 정화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미안해요. 너무 무리한 부탁이죠. 그냥 잊어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는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정화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를 안았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다.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떡하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직장 잃는 거잖아.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돼? 정화는 밤새 고민했다. 새벽 5시 정화는 결심했다. 도와주자. 남편이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박현수가 잠에서 깨어났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도와드릴게요. 8천만 원. 박현수는 깜짝 놀라며 정화를 바라봤다. 정말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 후에 갚으신다니 믿어요. 박현수는 정화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화는 박현수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맞는 선택이겠지. 믿어야지. 남편을. 어느 월요일. 정화는 아침 일찍 은행에 갔다. 송파구 롯데마트 옆 국민은행. 평소 거래하던 곳이었다. 손이 떨렸다. 가방을 꽉 쥐고 은행 문을 밀었다. 창구 직원에게 예금 인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이 통장과 신분증을 요구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직원이 전산을 확인하더니 물었다. 얼마 인출하시나요? 8천만 원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8천만 원이요? 네. 직원은 정화를 자세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용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정화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직원은 계속 물었다. 그럼 무슨 용도세요? 정화는 거짓말을 했다. 남편 병원비예요. 갑자기 수술해야 해서.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액이 크셔서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정화는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저 할머니 8천만 원 인출한대. 무슨 일일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20분 후 직원이 정화를 다시 불렀다. 인출 승인 났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실까요? 정화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박현수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직원은 금고로 들어갔다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왔다. 8천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화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이게 내 인생의 무게구나. 40년 봉제 공장에서 일한 대가. 손가락 마디마디 쑤시는 통증 참아가며 모은 돈. 허리 아파서 진통제 달고 살면서 모은 돈. 정화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맞는 결정인가? 문득 영숙의 말이 떠올랐다. 통장은 따로 관리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박현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일주일 후면 갚는다고 했잖아. 집으로 돌아오니 박현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병원 쉬는 날이라고 했다. 정화가 가방을 내밀었다. 여기 있어요. 박현수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확인했다. 그의 손도 떨렸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박현수는 정화를 꼭 껴안았다. 일주일 후면 바로 갚을게요. 약속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박현수는 곧바로 나갔다. 업체 대표 만나서 계약금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정화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정화는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4천만 원. 1억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만 참자. 일주일 후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날 저녁 박현수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고급 스테이크를 배달시키고 와인도 한 병 샀다. 테이블에 촛불까지 켰다. 정화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날이에요? 박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한테 고마운 날이죠. 오늘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식사를 했다. 박현수는 계속 정화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요. 정화는 쑥스러워하며 아니라고 손살에 쳤다. 부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박현수는 정화의 손을 잡으며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속삭였다. 정화는 행복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 사람과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정화는 박현수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일주일 후면 다 돌아올 거야. 믿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병원에서 돈 나왔어요? 박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이사회에서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하지만 곧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화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며칠 더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화가 다시 물으려 했지만 박현수는 먼저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말했나 봐요. 병원 사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이번 달 안에는 꼭 해결할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2주가 지났다. 박현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당직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정화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혼자 TV를 봤다. 혼자 잠들었다. 남편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다. 남편과 함께한 게 겨우 2달인데 벌써 혼자가 익숙해져 가는 자신이 슬펐다. 2월 말 박현수가 또다시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시간은 밤 10시. 정화는 기다리고 있었다. 박현수는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떨궜다. 정화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박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큰일 났어요. 의료사고 소송이 걸렸어요. 정화는 숨이 막혔다. 의료사고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지난달 제가 담당한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어요. 환자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담당 의사가 저라서. 정화는 충격을 받았다. 5억 원이요? 박현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심장이 너무 약해서. 그런데 보호자는 의료 과실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했대요. 정화는 박현수를 안아줬다. 괜찮아요. 선생님 잘못 아니잖아요. 박현수는 정화의 품에서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소송이 길어지면 병원에서 저를 자르려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타격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합의를 봐야 해요. 정화가 물었다. 합의금이 얼마예요?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2천만 원이요. 변호사 선임비랑 합쳐서. 정화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미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2천만 원? 박현수는 정화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또 부탁하게 돼서.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직장 잃으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돼요? 정화는 그 말에 설득됐다. 맞아. 남편이 직장 잃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정화는 고개. 다음 달 어느 월요일 아침. 박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시간은 아침 7시. 정화가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박현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다. 부산에 출장 가야 해요. 협력병원과 미팅이 잡혔어요. 2박 3일 일정이에요. 정화는 도시락을 싸주려 했지만 박현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기차 시간 맞춰야 해서. 정화는 아쉬워하며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조심히 다녀와요. 밥 잘 챙겨 먹고요. 박현수는 정화의 볼에 가볍게 입맞췄다.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정화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박현수가 사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저녁 7시 정화는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산 잘 도착했냐고 물으려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신호만 갔다. 정화는 문자를 보냈다. 여보 밥은 먹었어요? 부산 날씨는 어때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정화는 조금 불안했지만 바쁘겠거니 생각했다. 미팅 중이겠지. 밤 10시 정화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도 10통 넘게 보냈다. 모두 읽히지 않았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새벽 2시 정화는 결국 잠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박현수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10통 20통.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꺼져 있었다. 정화는 패닉에 빠졌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정화는 한비치료재단에 전화했다. 박현수 부원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원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정화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몇 분 후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 박현수라는 의사는 없습니다. 정화는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상담원은 또박또박 말했다. 의사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박현수라는 분이 없으세요. 혹시 다른 병원 아니실까요? 정화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거기서 일한다고. 부원장이라고. 정화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목소리를 높였다. 순환기내과 박현수 부원장이요. 명함도 있어요. 상담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 그런 분 안 계십니다. 혹시 사칭 사기는 아니신지. 정화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칭 사기? 설마. 정화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됐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남편이 없다니. 정화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한비치료재단으로 달려갔다. 강남역 7층 건물. 익숙한 로비. 정화는 접수대로 달려가 소리쳤다. 박현수 부원장 찾아요. 접수 직원이 놀라서 정화를 쳐다봤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박현수요. 여기 부원장이에요. 접수 직원은 전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 그런 의사 선생님은 안 계세요.
정화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흔들었다. 여기 봐요. 명함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한비치료재단 순환기내과 부원장 박현수. 접수 직원은 명함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관리과 직원이 내려왔다. 중년 남자였다. 관리과 직원은 정화를 3층 상담실로 안내했다. 조용한 방. 테이블과 의자만 있었다. 직원이 정화에게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박현수 씨와 무슨 관계세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남편이에요. 결혼했어요. 관리과 직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현수는 의사가 아니라고 했다. 이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었다고. 메디텍이라는 회사 소속이었고 3년 전부터 이 병원에 출입했다고 말했다. 정화는 머리가 하얘졌다. 영업사원? 의사가 아니라고? 관리과 직원은 계속 설명했다. 영업사원들은 병원 출입증을 받아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박현수도 그렇게 출입했다고.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출입 기록이 끊겼다고.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됐다고 들었다고 했다. 명함도 가짜고 부원장이라는 직함도 전부 거짓이라고 말했다. 정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의사가 아니라고? 그럼 지난 6개월은 뭐였어? 사랑은 뭐고 결혼은 뭐야? 1억 원은 어디로 간 거야? 정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만 벌린 채 헐떡거렸다. 관리과 직원이 급히 물을 따라줬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다. 목이 막혔다. 물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관리과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화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다. 강남역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바쁘게 걸어갔다. 웃으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화의 세계는 정지해 있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색깔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회색빛뿐이었다. 정화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정화를 피해 지나갔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 정화는 겨우 일어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양복 5벌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정화는 양복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다.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35만 원. 청담동 와인바 27만 원. 반포 프렌치 레스토랑 42만 원. 모두 정화와 데이트했던 장소들이었다. 정화는 영수증을 구겨 던졌다. 이 돈도 다 내 돈으로 쓴 거였구나. 서랍을 열었다. 명함이 수십 장 있었다. 모두 한비치료재단 순환기내과 부원장 박현수라고 적혀 있었다. 정화는 명함을 찢어버렸다. 가짜야. 전부 다 가짜야. 화장대를 열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복지관 앞에서 한강에서 레스토랑에서.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정화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저 미소도 가짜였구나. 저 따뜻한 눈빛도 연기였구나. 정화는 침대에 앉았다. 박현수가 누워있던 자리를 만졌다. 차가웠다. 아무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화는 그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정화는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68년을 살면서 이 정도 분별력도 없었어. 친구들이 조심하라고 했을 때 왜 듣지 않았을까? 딸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화를 냈을까? 정화는 자신이 미웠다. 늙어서 외로움에 눈이 멀어 이 지경이 된 자신이 한심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정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딸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1억 원을 날렸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수진은 계속 전화를 걸었다. 5번, 6번. 정화는 결국 받았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정화는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려 했다. 괜찮아. 그냥 낮잠 자고 있었어. 수진은 의심스러워했다. 엄마 목소리 이상한데? 혹시 울었어요? 정화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쉬었어. 걱정 마. 수진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정화가 먼저 끊었다. 바빠서 끊을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정화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벽에 부딪혀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정화는 상관하지 않았다. 밤이 됐다. 정화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낯선 노파가 보였다. 주름투성이 얼굴. 캥한 눈. 이 모습으로 누가 사랑해 주겠어. 박현수는 처음부터 내 얼굴이 아니라 내 통장을 본 거였지. 정화는 욕실로 갔다. 약장을 열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한 움큼 꺼내 손에 쥐었다. 이걸 다 삼키면 편해질까? 고통이 끝날까? 정화는 알약을 입에 넣으려다 멈췄다. 문득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돌아가신 남편. 46해를 함께한 사람. 그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할까? 아니면 실망할까? 정화는 알약을 도로 병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다. 정화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화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 들었다. 사흘째 되던 날 복지관 친구 영숙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정화야, 나야. 문 열어. 왜 전화도 안 받아? 정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화야, 제발 문 열어. 걱정돼서 왔어. 정화는 결국 일어나 문을 열었다. 영숙은 정화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정화야. 너 완전 망가졌네. 무슨 일 있어? 정화는 영숙을 보는 순간 무너졌다. 영숙의 품에 안겨 대성통곡했다. 영숙아, 나 사기당했어. 박현수가. 그 사람이. 정화는 모든 걸 털어놨다. 박현수가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다는 것. 1억 원을 날렸다는 것. 그가 사라졌다는 것. 영숙은 정화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다. 정화야,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정화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보였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영숙이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해야지. 하지만 용기가 안 나. 창피해서. 영숙은 정화의 손을 꽉 잡았다. 창피할 거 없어. 잘못한 건 그 개자식이지 너 아니야. 신고해. 내가 같이 갈게. 정화는 영숙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 영숙은 정화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단 씻고 밥 먹자. 그리고 경찰서 가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정화와 영숙은 송파경찰서로 갔다. 민원실 접수 창구.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기 사건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은 정화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녹음기. 경찰은 중년 남자였다. 이름표엔 형사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강 형사가 물었다. 어떤 사기를 당하셨나요? 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박현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의사인 줄 알았던 것, 사랑에 빠진 것, 결혼한 것, 1억 원을 빌려준 것, 그가 사라진 것, 그리고 그가 의사가 아니라 영업사원이었다는 것.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중간중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영숙이 옆에서 휴지를 건넸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박현수의 실명이 맞습니까? 정화는 명함을 보여줬다. 강 형사가 전산을 조회했다. 잠시 후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현수라는 이름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화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름마저 가짜라고? 그럼 내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야? 혼인신고서에 적힌 이름도 가짜란 말이야. 강 형사가 설명했다. 혼인신고서를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허위 정보로 제출됐을 겁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화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결혼도 가짜였다니. 강 형사는 계속 질문했다. 돈은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정화는 현금으로 줬다고 대답했다. 강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현금이요? 계좌 이체가 아니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수가 현금이 급하다고 해서.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혹시 차용증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인데 차용증까지는. 강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부족하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화 씨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보통 여러 피해자를 동시에 노립니다. 정화는 귀를 의심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나만 속은 게 아니라는 거야?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비슷한 피해 신고가 더 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여성분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요. 정화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나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나도 그냥 목록 중 하나였구나. 모욕감이 밀려왔다. 강 형사가 말했다. 피해 금액과 계좌번호를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수와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이 있으면 모두 제출해 주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을 꺼내 6개월간의 모든 대화 내역을 넘겼다. 사랑한다는 말들. 함께 찍은 셀카들. 이제 그 모든 게 증거물이 됐다. 정화는 참담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화는 휘청거렸다. 영숙이 부축했다. 괜찮아?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영숙은 정화를 카페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를 시켜줬다. 정화야, 일단 마음 좀 진정해. 경찰이 수사할 거야. 정화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영숙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1억 원이 날아갔어. 남은 돈은 2천만 원뿐이야. 영숙은 정화의 손을 잡았다. 일단 살고 봐. 돈은 어떻게든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거야.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워. 차라리. 영숙은 정화의 말을 끊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 정화는 영숙을 보며 울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진짜.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영숙이 매일 찾아와 도시락을 갖다 줬다. 정화야, 이것만이라도 먹어. 정화는 억지로 몇 숟가락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박현수가 나타나 웃으며 말하는 꿈. 당신 정말 바보네요. 그렇게 쉽게 속다니. 정화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화는 불을 켜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구분이 안 됐다. 모든 게 악몽 같았다. 복지관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다. 정화가 사기를 당했다고. 몇 명이 찾아왔다. 정화야, 괜찮아?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정화는 고맙다고 했지만 도움은 사양했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은 돈을 모았다. 500만 원. 정화한테 건네려 했다. 정화야, 이거라도 써.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거야. 정화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안 돼. 어떻게 이걸 받아? 너희도 다들 어려운데. 친구들은 강제로 정화의 손에 돈을 쥐어줬다. 우린 괜찮아. 너 혼자 견디지 마.
정화는 친구들을 안고 대성통곡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들도 함께 울었다. 정화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직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2주째 되던 날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으니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다. 정화는 영숙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강 형사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현수의 본명은 김태호입니다. 42세. 서울 출신. 의료기기 납품업체 메디텍에서 10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한비치료재단 외에도 여러 병원을 출입하며 의사 행세를 해왔습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다. 김태호.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구나. 강 형사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화 씨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명입니다. 모두 60대 이상 혼자 사는 여성들입니다. 피해 총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정화는 그 숫자에 경악했다. 7명? 4억 3천만 원? 강 형사가 피해자 명단을 건넸다. 박순자, 김영희, 최미자, 이영란, 한정숙, 조혜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정화. 정화는 명단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분노? 슬픔? 동질감? 강 형사가 말했다. 김태호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고 했고 어떤 분에게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했고 어떤 분에게는 딸이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상황에 맞춰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정화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나한테 한 모든 말도 각본이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다는 거야. 강 형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김태호는 현재도 다른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여성. 그 여성에게도 의사라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아직 돈을 뜯어내기 전 단계입니다. 저희가 그 여성을 보호 조치했고 김태호의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조만간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는 기가 막혔다.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간 거구나. 나는 그렇게 쉽게 대체 가능한 존재였구나. 강 형사가 말했다.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연락해서 정보를 공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화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7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순자 씨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정화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김태호한테 사기당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아, 당신도 그 인간한테? 네, 저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박순자는 72세였다. 남편을 10년 전에 잃었고 자식들은 해외에 살았다. 김태호를 작년에 만났다고 했다. 역시 병원에서였다. 역시 의사라고 믿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당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저도 바보였어요. 외로워서 그 인간 말을 다 믿었죠. 정화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인간이죠. 정화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외로움, 병원에서의 만남, 의사라는 믿음, 사랑, 그리고 배신. 정화는 김영희와도 통화했다. 65세. 7천만 원을 잃었다. 병원 장비 계약금이라는 명목이었다. 최미자는 68세. 4천만 원. 의료사고 합의금이라고 했다. 이영란은 61세. 3천만 원. 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두 수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의사 행세, 다정한 접근, 사랑 고백, 그리고 돈.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리 모두 같은 피해자구나. 김태호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냥 돈 통장? 외로운 늙은 여자들?
일주일 후 7명의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시내 한 카페 단체석. 정화가 제안한 모임이었다. 처음엔 모두 어색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같은 남자한테 속았다는 게 수치스러워서. 하지만 가장 나이가 많은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듣기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 잃고 10년. 자식들은 해외에 살고. 그렇게 혼자 살다가 김태호를 만났다고. 그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당했다고 고백했다. 말을 마친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72세예요. 이 나이에 사랑을 믿었던 제가 한심해요. 그 고백이 물꼬를 텄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희가 말했다. 저는 7천만 원을 잃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월세 보증금 뿐이에요. 채미자가 말했다. 저는 그 인간이랑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이영란이 말했다. 저는 그 인간 생일에 시계를 선물했어요. 200만 원짜리. 제 돈으로. 그 시계도 다른 여자한테 선물했겠죠? 한정숙이 말했다. 저는 그 인간 만나고 처음으로 화장을 배웠어요.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인간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통장만 봤죠. 조혜자가 말했다. 저는 그 인간한테 밥을 해줬어요. 매일. 좋아하는 반찬도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밥 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정화의 차례가 왔다.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 인간이랑 결혼했어요.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신분으로 제출한 거였지만 저는 진짜 결혼했다고 믿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줬어요.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른 피해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정화가 계속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다정했고 너무 이해심이 많았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진짜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믿고 싶었어요. 68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다른 여성들도 눈물을 흘렸다. 70세 한정숙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요? 외로워서 누군가 손 내밀면 잡고 싶었던 게 죄인가요? 우린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다른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순자가 말했다. 맞아요. 잘못한 건 그 인간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우리를 이용했어요. 김영희가 말했다. 우리가 늙었다고 외롭다고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우릴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한 거잖아요. 정화가 말했다.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 인간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날 7명은 약속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자고. 서로 연락하며 지내자고. 이 일을 혼자 사귀지 말자고. 그리고 김태호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다짐했다. 정화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 내 아픔을 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헤어질 때 7명은 서로 포옹했다. 모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엔 분노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결의도 있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다음 달 금요일 새벽 5시.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경찰 특수팀이 급습했다. 강 형사가 지휘했다. 302호실.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뛰는 소리. 창문 여는 소리. 경찰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김태호와 한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63세로 보였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김태호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복도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막아섰다. 김태호는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졌다. 김태호는 소리쳤다. 오해예요.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강 형사는 차갑게 말했다. 김태호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TV 뉴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었다. 의사 행세 결혼 사기범 검거. 피해자 7명 피해액 4억 원 넘어. 정화는 아침 뉴스로 그 장면을 봤다. TV 화면 속 김태호는 낯설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깔끔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화는 리모컨을 꽉 쥐었다. 저게 내가 사랑한 사람이구나. 저 비겁한 인간이 나를 속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다. 저런 인간에게 내 인생을 맡겼다니.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다른 피해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잡혔어요. 드디어 잡혔어요. 곧 답장이 왔다. 박순자에게서. 봤어요. 뉴스 봤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답장을 보냈다. 모두 안도의 메시지였다. 송파경찰서 조사실. 김태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수갑은 풀렸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강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다. 김태호 씨 피해자들에게 의사 행세를 하며 접근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김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 행세를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에서 일했고 그분들이 오해한 겁니다. 강 형사는 증거 서류를 펼쳤다. 가짜 명함 피해자들의 진술서 은행 거래 내역.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김태호는 여전히 부인했다. 명함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돈은 빌린 겁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7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돈을 빌렸다는 건가요?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강 형사는 김태호의 계좌 내역을 보여줬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강원랜드 ATM 출금, 마카오 환전소, 필리핀 카지노 호텔. 김태호는 도박 중독자였다. 4억 3천만 원을 도박판에 날려버렸다. 강 형사가 물었다. 이것도 갚으려고 빌린 겁니까? 김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강 형사는 계속 추궁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노년 여성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당신에게 맡겼어요. 그 돈으로 당신은 도박을 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김태호는 울먹였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박을 끊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강 형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피해자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개인 사정 때문에 노인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조사는 이틀간 계속됐다. 김태호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일부를 시인했다. 의사 행세를 한 것, 가짜 명함을 만든 것,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하지만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돈을 갚으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태호를 사기, 사문서 위조, 결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 수감됐다.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강 형사는 정화에게 전화했다. 김태호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2달 후 시작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정화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반드시 가겠다고. 그 인간을 법정에서 똑바로 볼 거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엔 7명의 피해자가 모두 앉아 있었다. 정화는 맨 앞줄에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곧 김태호를 보게 된다. 4개월 만이다. 정화는 손을 꽉 쥐었다. 옆에 앉은 영숙이 정화의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김태호가 들어왔다. 제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 정화는 숨이 막혔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아니,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김태호는 방청석을 둘러봤다.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다. 정화는 치가 떨렸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기립. 재판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착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 김태호는 약 2년간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사행세를 하며 4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60대에서 70대 노년 여성으로 피고는 이들의 외로움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짜 명함을 제작하고 병원 출입증을 이용해 의사로 위장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혼인신고까지 진행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편취한 금액은 모두 도박에 사용됐으며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을 잃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인이 일어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재판장님, 피고는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이지 사기는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들.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렸다. 정숙. 변호인은 계속 말했다. 피고는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정상 참작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도박 중독이 사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첫 번째 증인은 정화였다. 정화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를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023년 9월 송파구 실버복지관 건강검진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했습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함도 줬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순환기내과 부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가 명함을 증거로 제출했다. 정화는 계속 증언했다. 피고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의사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다. 결혼 한 달 후 피고는 병원 장비 계약금이 급하다며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제 퇴직금에서 8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후 의료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더 요구했고 저는 또 줬습니다. 총 1억 원입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가 돈을 갚았습니까?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증인께서 피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화는 김태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김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남편을 잃고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죽은 것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죠. 다정하게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68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용했어요. 제 외로움을, 제 순진함을, 제 돈을 노렸어요. 당신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ATM기였던 거죠.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1억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제 마음을 짓밟았다는 게 문제예요. 당신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다가와도 두려워요. 또 속는 건 아닌지 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돼요. 당신이 제게서 빼앗아간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능력이에요.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모두 정화의 증언에 귀 기울였다. 당신이 진짜 저를 사랑했다면 제발 이렇게라도 사과해 주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미안하다고 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은 위로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태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화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정화는 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박순자, 김영희, 최미자.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다. 외로움, 사랑, 믿음, 배신, 절망. 72세 박순자는 증언 중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요.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어요. 당신이 제게서 빼앗아간 건 돈만이 아니에요. 살아갈 희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온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첫 공판이 끝났다. 김태호는 변호인과 무언가 대화를 나눴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정화는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다. 저 인간은 정말 사람인가?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세요.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영숙과 다른 피해자들이 정화를 에워싸며 기자들을 막았다. 비켜주세요. 지금 힘드시다고요. 7명은 법원 근처 카페로 갔다. 모두 지쳐 있었다. 박순자가 말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인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김영희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 잘했어요. 제대로 증언했어요. 우리 끝까지 싸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다. 총 5번의 공판이 열렸다. 매번 피해자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검사는 김태호의 범행을 낱낱이 파헤쳤다.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김태호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했다. 김태호는 각 피해자에게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누구에게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고 하고 누구에게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누구에게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하고 누구에게는 연세대를 나왔다고 했다. 심지어 미국 유학 경력도 달랐다. 어떤 피해자에게는 존스 홉킨스, 어떤 피해자에게는 하버드라고 말했다. 모든 게 상황에 맞춰 지어낸 완벽한 각본이었다. 검사는 이를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인은 계속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피고는 도박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했다. 본인 의지로 범행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다. 도박 중독이 있다 해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각 피해자에게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고 가짜 명함을 제작하고 병원 출입증을 악용한 것은 모두 계획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검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네 번째 공판에서 김태호의 전 직장 동료가 증인으로 섰다. 메디텍 영업팀에서 함께 일했던 40대 남자였다. 그는 김태호에 대해 증언했다. 김태호는 영업 실적이 좋았다고 했다. 말을 잘했고 사람을 잘 구슬렀다고 했다. 병원 의사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출입증을 이용해 자유롭게 병원을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김태호가 가끔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의사 행세하면 여자들이 쉽게 넘어와.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은 외로워서 금방 믿어. 동료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였다고.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분노로 떨었다.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우리를 타깃으로 삼은 거였구나. 5번째 공판. 마지막 날. 김태호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수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석 달간의 구금 생활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김태호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렸다. 정숙. 김태호는 계속 말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짜 감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정화 씨와는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장난이었겠습니까? 정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릴 이용했어요. 재판장이 정화를 제지했다. 증인 앉으세요. 정화는 억지로 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영숙이 정화를 안아줬다. 김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제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빚이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겼습니다. 도박으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갚으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방청석은 냉담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김태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옥에 가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밖에서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폭발적인 야유가 쏟아졌다. 뻔뻔하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재판장이 여러 번 법봉을 두드려야 했다.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겨우 조용해졌다. 검사가 일어나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최후 진술마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숨을 고르고 선고형을 요구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숨을 죽였다. 12년. 김태호는 54세가 돼서 나오는 거다. 정화는 그때 자신이 80세라는 걸 깨달았다. 그 나이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 살아서 저 인간이 출소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른다.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재판장이 다음 공판 일정을 고지했다. 2주 후 선고 공판. 법정이 파했다. 김태호는 교도관에게 인도돼 나갔다. 피해자들도 하나둘 법정을 나섰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영숙이 부축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영숙은 정화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선고 공판일. 417호 법정에 다시 한번 7명의 피해자가 모였다. 이번엔 가족들도 함께 왔다. 정화의 딸 수진도 캐나다에서 왔다. 엄마를 걱정해서 비행기를 탔다고 했다. 정화는 딸을 보고 울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속아서. 수진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박순자도 아들이 함께 왔다. 미국에서 긴급히 귀국했다고 했다. 김영희의 딸도 채미자의 아들도 왔다. 가족들은 모두 분노에 떨었다. 저런 인간이 우리 엄마를 속였다니.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노인 대상 결혼 사기의 심각성, 의사 행세 범죄의 문제점, 도박 중독과 범죄의 연관성, 여러 매체에서 다뤘다. 정화는 몇몇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얼굴 나가는 게 두려웠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봐. 바보같이 속은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할까봐. 하지만 박순자는 인터뷰를 했다. TV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노인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경계하라고. 박순자의 용기에 다른 피해자들도 힘을 얻었다. 그래, 우리가 숨을 필요 없어. 잘못한 건 저 인간이지 우리가 아니야.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기립. 김태호도 들어왔다. 여전히 제수복을 입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긴장한 것 같았다. 재판장이 착석하라고 했다. 그리고 판결문을 펼쳤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 김태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먼저 사건의 전말을 요약했다. 피고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신분을 이용해 병원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독거 노인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접근했고 사랑을 가장해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7명의 피해자에게 총 4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재판장은 계속 말했다. 피고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가짜 명함을 만들고 병원 출입증을 악용했으며 피해자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와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생 전체를 농락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노년 여성들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악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으며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 피해를 훨씬 넘어섭니다.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줍니다. 재판장은 피고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고는 재판 과정 내내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 중독을 이유로 정상 참작을 요구했으나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재판장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피고 김태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8년. 12년 구형에서 4년이 줄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너무 짧다. 8년이 뭐냐? 정화는 허탈했다. 8년. 김태호는 50세에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찾겠지. 또 다른 외로운 여자들을 속이겠지. 수진이 정화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적어도 처벌은 받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김태호는 판결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교도관이 그를 데려갔다. 법정이 파했다. 피해자들은 하나둘 법정을 나섰다. 정화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영숙이 정화를 불렀다. 정화야 가자.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진과 영숙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세 사람은 법정을 나왔다. 판결 이후 한 달. 정화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송파구 아파트. 김태호와 함께 살던 곳. 모든 게 그대로였다. 침대, 소파, 식탁. 하지만 느낌은 달랐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신혼집이 아니었다. 그냥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었다. 정화는 김태호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양복을 버렸다. 함께 찍은 사진을 찢었다. 명함을 태웠다. 그래도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때로는 다정한 모습으로 때로는 비웃는 모습으로. 정화는 악몽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곤 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정신과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 정화는 매일 약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화야, 우리 피해자 모임 만들자. 정식으로. 정화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박순자가 설명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자는 거야.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강연도 하고 경찰이랑 협력해서 캠페인도 하고. 정화는 망설였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박순자는 힘주어 말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해.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게 해야지. 정화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7명의 피해자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송파구청 회의실. 구청에서 공간을 제공해줬다. 피해자 모임을 공식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모임 이름은 희망 나눔이라고 지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나누자는 의미였다.
회장은 박순자가 맡았다. 부회장은 정화. 나머지는 임원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 활동은 복지관 강연이었다. 송파구 실버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강연을 하기로 했다. 정화는 긴장됐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격려했다. 우리가 함께 하잖아. 혼자 아니야. 정화는 용기를 냈다.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노인 50여 명이 모였다.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정화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박현수 아니 김태호를 만난 것. 의사인 줄 알고 믿었던 것. 사랑에 빠진 것. 1억 원을 잃은 것.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어떤 노인은 분노했다. 정화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니 쉽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저를 이용한 그 사람입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하세요. 너무 빨리 다가오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돈을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외로우면 이렇게 복지관에 나오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마쳤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뜨거운 박수였다. 몇몇 노인이 다가와 정화를 안아줬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정화는 그들을 안으며 울었다. 김태호 수감 1년 6개월째. 정화는 이제 70세가 됐다. 생일날 희망 나눔 회원들이 파티를 열어줬다. 복지관 소강당에서 작은 모임. 케이크와 꽃다발. 정화는 감동했다. 70세 생일을 이렇게 축하받을 줄 몰랐다. 박순자가 건배사를 했다. 정화 씨, 우리 부회장님. 지난 2년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함께 힘내요. 모두 잔을 들었다. 건배.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구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한강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정화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박현수와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났다. 그는 정화의 손을 잡으며 운명 같다고 말했었다. 그때는 진짜 운명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 맞았다. 나를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운명. 정화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는 법도 배웠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에게는 친구들이 있고 희망 나눔이 있고 할 일이 있다.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다음 주 강연 준비를 해야 했다. 이번엔 경기도 수원시 복지관이었다. 200명 정도 모인다고 했다. 정화는 강연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을까? 정화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제 이 일이 정화의 사명이 됐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노인들이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정화는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녁 무렵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화야, 내일 시간 돼? 새로 생긴 카페 가보자. 정화는 좋다고 대답했다. 몇 시에?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미소 지었다. 영숙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어떻게 됐을까? 정화는 감사했다. 친구가 있다는 것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정화는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다. 나를 위해. 식사를 하며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또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이 보도됐다. 이번엔 보험금 사기였다. 80대 할머니가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구나. 정화는 더욱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정화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김태호였다. 정화는 편지를 보고 손이 떨렸다. 이 인간이 왜 편지를?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이정화 씨께. 오랜만입니다. 아니, 오랜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네요.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시간을 보내며 진짜 감정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이용한 제가 나쁜 겁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올림. 정화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슬픔? 연민?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정화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할 말이 없었다.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나았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정화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앞을 보며 살 거야.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을 거야. 김태호는 이제 내 인생의 한 장일 뿐이야. 아픈 기억이지만 그 기억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 나는 이정화. 70세. 희망 나눔 부회장.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 김태호 수감 2년째. 정화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희망 나눔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됐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지부가 생겼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모임에 가입했다. 회원 수는 200명이 넘었다. 정화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캠페인도 진행했다. 경찰청과 협력해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포스터도 만들었다. 복지관마다 포스터가 붙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하세요. 돈 요구하면 가족에게 상의하세요. 외로움은 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정화는 한 방송국 토크쇼에 출연 제안을 받았다.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다. 정화는 고민했다. 전국에 내 얼굴이 나가는 건데. 하지만 영향력을 생각하면 해야 할 것 같았다. 정화는 수락했다. 촬영 당일 정화는 긴장했다.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으며 거울을 봤다. 70세 여성. 주름은 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정화는 자신에게 말했다. 할 수 있어. 넌 강해졌어.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진행자는 유명한 개그맨이었다. 따뜻한 미소로 정화를 맞이했다. 인터뷰가 시작됐다. 진행자가 물었다. 정화 씨,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여전히 아픕니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생존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해요. 제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에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나요? 정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있었고 희망 나눔 회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정화 씨께서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화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지금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었던 게 제가 아니에요. 외로웠던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용기 내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다. 정화의 휴대폰에는 문자가 쏟아졌다. 대부분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는데 할머니 강연 듣고 피하셨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화는 감사했다. 이 모든 과정에 고통도 치유도 새로운 시작도. 정화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 희망 나눔 회원들과 함께였다.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정화는 바다를 보며 행복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느꼈다. 함께 온 박순자가 정화 옆에 앉았다. 정화야, 우리 참 멀리 왔다. 2년 전만 해도 죽고 싶어 했는데.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 근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박순자가 정화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건강하게.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100세까지 살자. 저녁에는 다 같이 회식을 했다. 제주 흑돼지 구이와 막걸리. 나이 든 여성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정화는 술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2년 전에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잖아. 고통은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구나. 견디면 지나간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